나랑 결혼하면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고 살던 집 팔아서 은행빚도 갚을 수 있잖아. 빚에 허덕이던 저에게 같이 일하던 김 반장이 한 말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빚만 남긴 채 떠났고 공장과 살던 집까지 모두 팔았지만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남은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포기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10년을 일해 드디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후련함도 잠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다닐 때 힘들게 일하던 아이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년 후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매일 울던 중학생 딸이 어느새 커서 결혼을 한다니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딸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죠.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마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딸 결혼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과 똑같이 3천만 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딸 결혼 때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19년째 함께 일하던 김 반장이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 반장은 제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김 반장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 손목을 다쳤고 결국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은행 대출, 그리고 김 반장에게 빌린 돈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김 반장이 저에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신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아도 되고 은행 빚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반장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고 지금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때 빚 때문에 결혼한 게 문제였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남편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요. 오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공장 창고에서 발견됐다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발견됐다니요. 뭐가요? 경찰이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앞치마도 못 벗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도 있었고 구급차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창고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걸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공장 사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부품 납품하던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다고요.
몇 달째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그렇게 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장 돌리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은행도 있었고 사채도 있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단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기계도 팔고 재고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도 빚이 남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급한 빚부터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이삿짐을 풀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길거리에 앉지 않은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은 빚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살아가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하면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중학생이라 제가 일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죠. 저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식당 서빙도 알아보고 청소 일도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집 근처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이 고되지만 월급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잔업까지 하면 밤 10시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잔업수당까지 받으면 생활비 쓰고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상 일을 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듣던 제가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으니까요.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부품 조립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랑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잖아요. 왜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갔는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털어냈어요.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라도 정신 차리고 버텨야 했어요. 공장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통근 버스를 타고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품 조립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어요. 나사 조이고 부품 끼우고 검사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 쓸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하니까 손에 익었죠.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사람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공장에 남자 직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혼자라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남자들이 슬슬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안 한 사람도 있었고 몸을 만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다 거절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연애예요. 저는 그냥 돈 벌어서 빚 갚고 애들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버티다 보니까 남편 없는 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서러웠어요. 밤에 집에 와서 혼자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공장 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그래도 5년이 지나니까 일도 적응이 됐고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치근덕거리던 남자들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그냥 동료로 대해줬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공장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빚도 절반 이상 갚았어요. 5천만 원이던 빚이 2천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식들만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얘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부모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종민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항상 3등 안에 들었고 주변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저도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걸 꿈꿨죠. 근데 남편이 떠나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실업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실업계냐고, 공부 잘하는데 인문계 가야지 하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돈 벌고 싶다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고요. 저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고.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취업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선소였어요. 거기가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애가 짐 싸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손 흔드는 아들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서 MT 가고 연애하고 그럴 나이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꽃 튀는 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간호사 나오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봤어요. 나도 커서 저렇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학 가자 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딸도 꿈을 접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편의점 가서 밤까지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용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번 돈으로 자기 학용품 사고 옷 사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딸은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어요. 간호대학은 3년이나 다녀야 하고 등록금도 비싸니까요. 학원은 몇 개월이면 끝나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같이 사는 딸은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어요. 그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근데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빚부터 갚자고요. 빚 다 갚으면 그때 모으겠다고요. 이런 자식들을 보면 남편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애들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아들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고, 딸은 간호대학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더 슬픈 건 자기들도 힘들 텐데 항상 저를 걱정해 준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반항을 하면 덜 미안할 것 같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다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 대학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내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버텨준 거잖아요.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됐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잔업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주말 특근도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빚을 빨리 갚고 싶었어요. 5년이 더 지나고 남편이 떠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대출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빚을 다 갚은 거였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허리도 망가지고 손목도 안 좋아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혔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았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제 번 돈은 다 제 돈이에요. 이자 낼 필요도 없고 원금 갚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잔업도 좀 줄이고 쉬엄쉬엄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 돈도 모아서 나중에 이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애들한테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해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딸은 여전히 내과에서 일했어요. 아들은 지방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나날이었죠.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뭔데 그러냐고 물었어요.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냐고 물으니까 딸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정도 사귀었어.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며칠 뒤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인사도 바르게 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딸도 남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고생만 하던 딸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딸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가 고른 남자인데 당연히 좋지. 행복해 보이더라.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매일 울던 중학생 딸이 다 커서 이제 결혼을 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대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딸이 놀라면서 왜 우냐고 했어요. 좋은 날인데 왜 눈물이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뻐서 그래. 우리 민정이가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 많았다고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면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딸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딸이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부모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평생 딸한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 모아봤어요. 빚 갚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 합쳐봤더니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고작 1,000만 원.
10년 넘게 일했는데 가진 돈이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 원은 너무 적었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1,0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최소한 3,000만 원은 보태줘야 체면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리저리 궁리를 했어요. 친척들한테 빌릴까도 생각해봤는데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손 벌리기도 민망했어요. 결국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빚을 다 갚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빚을 지는 게 막막했습니다. 근데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면 그게 더 마음에 걸릴 것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제가 가진 1,000만 원이랑 합치니까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딸한테 줬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라고요. 딸은 깜짝 놀라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동안 네가 생활비 준 거 모아둔 거야. 그 돈 돌려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딸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맙다고, 엄마 진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시집을 가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이랑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뒤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딸이 함께 살 때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줬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거기다 은행 대출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잔업을 안 하면 적자였어요. 저는 다시 잔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끝나는 일을 밤 10시까지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씻을 힘도 없어서 옷 입은 채로 쓰러져 잠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민이가 결혼을 한다고요. 아들은 20살 때 조선소로 내려간 뒤로 쭉 거기서 살았어요. 명절에 잠깐 올라오는 거 말고는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20살부터 혼자 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니 너무 좋았어요. 이제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밥도 차려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전화기 붙들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들을 만났다고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했어요. 전세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모아둔 게 부족하다고요. 월세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년 넘게 일했는데 돈을 많이 못 모은 거였습니다. 고졸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고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도 많이 들었겠죠. 저는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딸 결혼할 때처럼 돈을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딸보다 더 고생했으니까요. 20살부터 혼자 타지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딸 결혼할 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오히려 빚만 있었습니다. 딸 결혼할 때 빌린 2천만 원 중에 아직 1,60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3천만 원은 보태주고 싶었어요. 딸한테 해준 만큼은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존 빚 1,600만 원에 3천만 원을 더 빌리면 4,600만 원이에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곧 60이 될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4,600만 원을 언제 다 갚겠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공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그 뒤에도 다른 일 찾아서 일하고 쉴 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었을 아들이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아들한테 주기로요. 빚이 늘어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반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기존 대출이 남아 있어서 그거부터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막막했습니다. 은행이 안 되면 어디서 돈을 구해요?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알아봤어요. 저축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존 은행 대출을 갚아주고 추가로 더 빌려준다고요. 근데 3천만 원까지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도가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못 갚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보였어요. 오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됐어요. 부품을 조립하다가 실수를 해서 불량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반장이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서더니 물었습니다. 오전에 반차 쓰고 어디 다녀왔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다고요. 김 반장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김 반장은 제가 일하는 라인 관리자입니다. 40살에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벌써 19년째였습니다.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많은 남자 직원들이 들이댔어요.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그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동갑이었던 김 반장도 그때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미혼이었던 김 반장은 한참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하룻밤 어떻게 해볼까 하는 속셈이었지만 김 반장은 달랐어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사귀자고 했거든요. 김 반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애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빚도 갚아야 했고 애들도 키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초혼인 김 반장과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 둘 딸린 과부였으니까요. 김 반장 인생 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김 반장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결혼했다고 들었을 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미련을 끊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좀 멀어졌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그 여자가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들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돈만 챙겨서 튀었다고요. 김 반장이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김 반장이 또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 도싱이니까 잘해보자고요.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빚도 아직 남아있었고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연애 감정 같은 건 사라지고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된 거예요. 가끔 퇴근하고 술도 한잔하고 힘든 일 있으면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고금리로 빌려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청첩장 나왔어 하면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링크를 눌러서 열어봤어요. 아들이 신부랑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아들이 낯설면서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신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에 조선소로 내려가서 10년 넘게 혼자 고생한 아들이에요. 떼약볕에 용접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철판 위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버텼어요. 그런 아들이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무조건 해줘야겠다고요. 어떻게든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아들한테 줘야겠다고요. 사진 속 아들 웃는 얼굴을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은 안 되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너무 높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제 등을 툭 치면서 말했어요. 뭐해? 빨리빨리 일해. 화이팅. 장난스러운 말투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하겠다고요. 김 반장은 웃으면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다가도 멍해지고 검사하다가도 딴 생각을 했어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으려는데 김 반장이 식판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 반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계속 멍하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김 반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인사는 관심 없고 관리자로서 묻는 거야. 일하는데 멍하니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요. 그때 이야기하겠다고요. 김 반장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쉬엄쉬엄 일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요.
오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반장이 나가자고 다가왔어요. 집 근처 호프집에 갔습니다. 맥주가 나오고 김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이야?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 종민이가 결혼한다고요. 김 반장 눈이 커졌습니다. 잘 됐다면서요? 종민이도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죠.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 김 반장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제 말을 듣고 김 반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아들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맥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목이 탔어요.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반장도 알잖아. 남편 그렇게 되고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들한테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김 반장은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살부터 혼자 고생한 애라고요. 그런 애가 결혼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 했죠. 김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없냐고. 혼자서 둘 다 키웠으면 그게 다 해준 거라고요. 이제까지 잘 키웠으면 됐지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오전 반차 쓰고 어디 다녀온 거냐고요.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왔다고요. 아들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대출 받을 수 있나 알아봤다고 했죠. 김 반장이 대출은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대출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 담보 가치도 낮아서 한도가 너무 적다고요. 제2금융권도 알아봤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김 반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 반장이 얼마가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3천만 원. 김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맥주만 마셨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했는데 그래도 김 반장한테 털어놓으니까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보려고 했습니다. 공장 동료들한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요. 근데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애들 학비 내느라 힘들어서?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남의 돈 빌려주기 쉬운 세상이 아니니까요. 점점 아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돈은 구하지 못해 조급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 감으면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부품을 떨어뜨리고 나사를 잘못 조이고 검사하다가 분량을 놓치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김 반장이 다가와서 힘내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돈을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먹으려는데 김 반장이 식판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종민이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던데 돈은 어떻게 구했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들어보니까 공장 사람들한테도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던데. 김 반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 반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다른 공장 사람들한테는 다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말 안 했냐며 서운하다고요. 자기한테 언제 빌려달라고 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어요. 김 반장 눈을 못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김 반장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 못해. 진심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에요.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제가 다 차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김 반장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됐고, 내가 빌려줄게. 저는 됐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요. 김 반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거부할 처지가 아닐 텐데. 저는 정 안 되면 나중에 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연락 기다릴 테니까 빨리 달라고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을 못 구했어요. 이제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김 반장한테 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멍하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결했어? 저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김 반장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빌려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고요. 정말 괜찮다고요. 김 반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그 돈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실수 연발이라 회사에 막대한 피해라고요. 자기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빨리 잊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죠.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마음만 받을게. 정말 고마워.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통근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인가 싶어서 꺼내봤어요. 3천만 원 입금. 김학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김학기요. 김학기가 누구지? 한참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김 반장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진짜 3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김 반장이 제 월급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보낸 거였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김 반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돈을 보내?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 반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고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요. 그냥 빌려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한참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반장은 됐다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종민아 결혼 축하한다. 이거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돈이냐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모아둔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잘 쓰라고요. 아들이 울먹거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들한테 잘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숨이 푹 나왔어요. 드디어 아들한테 해줄 걸 해줬구나. 이제 걱정 없이 결혼식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김 반장한테 어떻게 돈을 갚아야 하나?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아직 1,600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총 4,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제 공장에서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순이 코앞이었어요.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최대한 빨리 갚아야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김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반장이 사무실에서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갚을지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0개월 동안 갚을게.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생활이 힘들 거라며 50만 원씩만 갚으라고 했어요. 이자는 축의금 대신이니까 원금만 천천히 갚으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반장도 알잖아. 이제 나이 때문에 공장에서 얼마 못해. 정년 전까지 다 갚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잔업이나 주말 근무 있으면 저한테 말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빨리 갚겠다고요. 김 반장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요. 대신 무리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지 않고 밤 10시까지 잔업을 했어요. 주말 근무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어요. 김 반장 돈도 3개월치를 갚았어요. 아직 2,700만 원이 남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갚으면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요. 근데 요즘 몸이 이상했어요. 부품을 조일 때마다 손목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해서 일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쉬면 좋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손목이 저린 게 아니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나사를 조이려고 하면 손목에서 통증이 왔어요. 참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신경이 눌린 상태예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무리하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요. 최소 한두 달은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쉬라고요? 지금 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도 있고 김 반장한테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었어요. 일을 쉬면 어떻게 살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지금이냐고요. 돈 갚아야 할 때 왜 이러냐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조이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부품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잡았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목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부품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왜 자꾸 부품을 떨어뜨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손목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김 반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목이 그렇게 아프면서 왜 무식하게 참고 있었냐고 당장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쉬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냐고, 빚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쉬냐고 했죠. 김 반장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잘 말해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그리고 오늘은 그냥 쉬고 있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로 한 달 받았어. 무급이긴 한데 한 달 동안 치료 잘 받고 다 나아서 복귀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급이어도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아니었으면 바로 잘렸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일을 쉬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의사가 말한 대로 손목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무급 병가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김 반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비는 괜찮냐고요. 필요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랑 병원비 내면 거의 안 남을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받아서 버텨야 했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아껴 썼어요.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치료가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손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도 줄었고 힘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의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했어요. 오랜만에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반장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왔어? 네가 없으니까 우리 라인이 너무 조용했어. 잘 왔다. 저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라인에 섰습니다. 부품을 잡고 나사를 조였어요.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안 갔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손목이 다시 찌릿찌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잡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아침이랑 다르게 손목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참았어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됐어요. 손목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부품을 또 떨어뜨렸어요. 김 반장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힘들 것 같아. 손목이 말을 안 들어. 김 반장은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라고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리면 김 반장이나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가 갔어요. 라인이 밀리면 다 같이 욕을 먹거든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손목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해요? 동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거잖아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 반장한테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김 반장은 극구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폐 끼치기 싫다고요. 이 상태로 일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김 반장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대신 다른 일 구할 때까지 빚 갚는 건 보류야. 일 찾으면 그때 천천히 갚아.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김 반장 빚이야 나중에 갚는다 치더라도 은행 빚은 어떡해요?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요. 연체되면 큰일이잖아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은 400만 원은 금방 바닥이 났어요. 생활비에 병원비에 은행 이자에 이것저것 나가니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목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다고요.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말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니요. 그리고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손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만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이 안 나왔어요. 그 주 주말에 김 반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밥이나 한 끼 하자고요. 평상시 같으면 다음에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돈도 빌린 상황에서 다음에 하자고 하면 피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김 반장이 저를 보더니 손목부터 물었습니다. 손목은 이제 좀 어때? 저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빨리 일 구해서 돈 갚겠다고요. 김 반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 돈은 천천히 갚으라고. 우리 사이에 떼먹을 것도 아니지 않냐고 웃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목 치료받으면서 있다고 대답했어요. 김 반장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버티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김 반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힘들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냐고 20년째라고요. 김 반장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김 반장이 말했어요.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요. 지금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잖아.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해. 그럼 내가 월급 줄게. 저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물었어요. 김 반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면서 집안일 하기 힘들어. 네가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면 좋잖아. 대신 월급 줄게. 우리 집에 살면 생활비도 안 들고 돈도 벌 수 있잖아. 손목 다 낫고 일구할 때까지만 있어. 저는 잠깐 멍했어요. 김 반장이 진지한 건지 장난인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웃어 넘기면서 됐다고 했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는데 김 반장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해. 월급 줄게. 장난으로 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현실은 절박했습니다. 당장 냉장고에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것보다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어요. 더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까? 아니면 김 반장 제안을 받아들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민 끝에 그날 밤 김 반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때 말한 거 진심이야? 김 반장이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손목 다 나을 때까지만 해볼게. 김 반장이 좋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길어야 3개월이면 손목도 다 낫고 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요. 다음 날 짐을 싸서 김 반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반장이 현관에서 저를 반겼어요. 어서 오라면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반장 집은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는 넓었습니다. 김 반장이 제 방을 보여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러며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할 일은 별거 없다며 음식이랑 청소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으니까 저녁만 차려주면 된다고요. 청소도 매일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주냐고 밥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인데 100만 원이 말이 되냐고요. 김 반장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모아서 은행 빚부터 빨리 갚으라고 연체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생활비 안 들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손목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김 반장 집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김 반장이 출근하면 저는 대충 청소를 했어요. 거실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러고 나면 오전이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 반장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서 쉬었어요. 일하던 때랑 비교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김 반장 집에 들어오면 혹시나 딴짓을 하는 건 아닌지, 밤에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 반장은 선을 지켰어요. 밤에 제 방에 들어오는 일도 없었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손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김 반장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덕분에 손목도 다 나았다며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반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우리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될까? 우리 잘 맞지 않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김 반장이 계속 말했어요. 3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좋았다고요. 집에 와서 따뜻한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며 계속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3개월 동안 너무 편했거든요. 김 반장도 잘해줬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어요. 나가서 다시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김 반장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반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자. 20년 전부터 이날을 꿈꿨어.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사는 거랑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때 김 반장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자기한테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고, 제가 살던 다세대 주택 팔아서 은행 빚도 갚을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김 반장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됐습니다. 남편 말대로 다세대 주택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빚 없이 살게 됐습니다. 부부가 되고 첫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남편은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근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한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랑 딸 모두 축하해줬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라며 혼자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줬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공원 산책도 했어요.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행도 다녔어요.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갔습니다.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2주 전에 태어났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이제 집으로 왔다며
한번 보러 오라고 했죠. 남편에게 손주 보러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축하한다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아들 집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손주만 보고 바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왔는데 아직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서 손주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며칠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남편은 알았다고 천천히 있다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를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며느리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손주를 안아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표정이 냉랭했어요. 2주 만에 봐서 어색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2주 동안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요.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계속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남편 표정이 푸어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를 낳았다고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친정엄마로서 가야 하는 건 당연한데 남편 눈치가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2주 있었다가 남편이 삐졌던 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바로 오겠다고 얼굴만 보고 올 거라고 했죠.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어요. 딸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딸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손주도 봤어요. 또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오후가 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혼자 있기 힘들어.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이랑 약속이 있었습니다. 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일 또 올게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약속대로 빨리 와서 그런지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녁 먹고 평범하게 지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딸한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어제처럼 일찍 올 거라고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갔으면 됐지. 왜 오늘 또 가? 저는 딸이 힘들어해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자식들이 먼저야. 나한테는 당신이 항상 우선인데 당신은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해. 저는 자주도 아니고 가끔인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남편은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딸 표정이 아른거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잠깐 딸을 보고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는 척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안 간다고 해도 냉랭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르고 달랬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근데 남편은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하면 약속해. 앞으로 자식들은 1년에 한 번만 만나. 하루만.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나도 양보 못해. 그게 싫으면 함께 못 살아. 저는 차마 알았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요. 혼자서 빚 갚으면서 키운 애들이에요. 제가 망설이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가 없어졌어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남남처럼 지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헤어지고 혼자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돈도 없어요. 60 넘은 나이에 나가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지, 자식들을 포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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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